강신주의 감정 수업 47번째 수치심, 마비된 삶을 깨우는 마지막 보루. 어느 사이엔가 서울역은 노숙자들의 든든한 안식처가 된 지 오래다. 겨울에는 추위를 막아주고 여름에는 비를 막아주니 어쩌면 그들에게 서울역은 마치 남은 은시처라고 할 만하다. 이 노숙자들은 서울역을 지나다니는 일반 시민들의 시선에는 아랑곳 없다. 그뿐만 아니라 자신의 처지를 의식하는 일도 별로 없다. 그래서 간혹 노숙자는 강시 혹은 좀비처럼 보이기도 한다. 생물학적으로 살아있는 것은 맞지만 그들의 영혼과 감정은 이미 싸늘하게 죽어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노숙자는 자신이나 세상에 대해 마비된 존재다. 마비되어 있는 사람에게서 자존심은 찾으려야 찾을 수가 없다. 자존심을 갖는다는 것은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스스로 반성하지 않고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하긴 자존심을 느낀다면 어떻게 노숙자로서 살아갈 수 있겠는가. 그러니 마비 상태가 편리한 법이다. 어떻게 해야 노숙자를 하나의 인격자로서 깨울 수 있을까? 아니, 어떤 순간에 노숙자가 자존심을 가진 인간으로 부활할 수 있을까? 아일랜드 작가 제임스 조이스가 중요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조이스는 더블린 사람들에서 인간의 정신적 마비에 대해 깊이 숙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작품을 통해 작가는 더블린 사람들의 총체적인 마비 현상을 다루고 있다. 피상적으로는 더블린 시민들이 소설의 주인공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소설의 진정한 주인공은 모든 주민들을 마비시키는 더블린이라는 도시이다. 이 소설에서 가장 중요한 단편은 그 대미를 장식하고 있는 망자라고 할 수 있다. 자신의 고향 더블린의 마비 증세를 탈출구도 없이 그려낸 것이 미안했던지 작가는 마지막 단편에서 마비로부터 벗어나는 실마리를 묘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망자에서 조이스는 마비, 즉 진짜 감정을 느끼지 못한 채 습관적으로 살아가는 삶으로부터 깨어나기 위해 필요한 한 가지 감정에 주목한다. 그것은 바로 수치심이다. 수치심에 대한 스피노자의 정의를 읽어보면 수치심이 어떻게 마비로부터 깨어나는 계기가 될 수 있는지 어렵지 않게 납득할 수 있다. 치욕이란 우리가 부끄러워하는 행위에 수반되는 슬픔이다. 반면 수치심이란 치욕에 대한 공포나 소심함이고 추한 행위를 범하지 않도록 인간을 억제하는 것이다. 스피노자는 치욕이란 우리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비난받은 다고 생각되는 자신의 어떤 행동에 대한 관념을 동반하는 슬픔이라고 정의한 적이 있다. 예를 들어 강자에게 아부하고 약자에게는 군림할 때, 혹은 자신의 안위만을 걱정하느라 사랑하는 사람을 돌보지 않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비난받을 수 있다. 바로 이럴 때 우리는 치욕의 몸을 떨기 마련이다. 스피노자의 말대로 치욕은 슬픈 감정인 셈이다. 인간이라면 누가 이런 슬픈 감정을 기꺼이 감당하려고 하겠는가? 그래서 우리는 치욕을 가급적 피하려고 한다. 인간이란 기쁨은 가급적 유지하려 하고 슬픔은 멀리 하려는 존재이니까. 그래서 수치심이라는 감정이 중요한 것이다. 수치심은 앞으로 치욕을 당하면 어쩌나 하는 공포감이나 소심함으로 드러나기 때문이다. 스피노자가 치욕과 수치심을 구별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치욕은 슬픈 감정이지만 수치심은 그런 슬픈 감정이 들지 않도록 하려는 원동력이니까. 그러니까 수치심을 갖고 있을 때 우리는 치욕의 상태에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상황은 정반대라고 할 수 있다. 수치심을 갖고 있을 때 우리에게는 치욕을 멀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법이니까. 수치심을 갖고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비난받을 짓을 애초에 하려고도 하지 않을 것이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수치심을 느낄 때 우리는 타인의 시선을 의식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자신의 행동 또한 강하게 반성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이것은 나의 정신과 감정이 살아있다는 증거다. 그러니 마비된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에게서는 수치심을 찾을 수 없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망자를 읽을 준비를 갖춘 셈이다. 다음은 주인공 게이브리얼이 아내 그레타로부터 젊은 시절 첫사랑 이야기를 듣고는 수치심을 느끼는 장면이다. 자신이 빈정대는 말은 먹히지도 않는데 이 인물 가스 공장에 다녔다는 소년이 망자의 세계에서 아내의 마음에 떠올랐다는 게 게이브리얼은 창피스러웠다.
게이브리얼이 아내와 둘이서만 함께 보낸 내밀한 생활에 대한 추억으로 흠뻑 젖어 있고 애틋한 기쁨과 욕망으로 부풀어 있는 동안 아내는 마음속으로 남편을 다른 남자와 비교하고 있었던 것이다. 자신의 사람됨에 대한 부끄러운 자의식이 엄습해왔다. 자신이 이모들에게 똘마니 노릇이나 하는 우스꽝스러운 인물로 속물들에게 일장연설이나 늘어놓고 자기의 얼토당토 않는 욕정을 그럴싸하게 꾸미는 안전보전 못하는 소인이면서 호의나 베풀려고 드는 감상주의자로 그리고 거울 속에 흘낏 비친 그 처량하고 한심한 작자로 스스로의 눈에 비춰졌다. 수치심으로 벌겋게 달아오른 이마를 아내가 볼까봐 게이브리얼은 본능적으로 빗을 더욱 등졌다. 그레타의 첫사랑은 마이클 퓨리라는 소년이었다. 소년은 밤새도록 비를 맞으며 그녀를 기다리다 폐렴으로 허무하게 죽는다. 이것이 바로 사랑 아닌가. 자신을 돌보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만을 하염없이 기다릴 수 있다는 것. 이것만큼 사랑의 순수성을 보여주는 것이 또 있을까? 어느 여자가 이런 순수한 사랑의 기억을 선사한 남자를 잊을 수 있겠는가? 당연히 그레타도 여전히 그 소년을 그리워한다. 아니 정확히 말해 남편 게이브리얼이 순수한 사랑을 점점 잃어갈수록 그레타는 퓨리라는 소년을 더욱더 그리워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런 절절한 그리움이 마침내 겉으로 드러난 순간 게이브리얼은 억누를 수 없는 수치심을 느끼게 된다. 단순한 질투심에서 그런 것은 아니다. 오히려 지금 게이브리얼이 아내의 그리움을 통해 순수한 마이클과는 달리 자신은 너무나 속물이 되어버렸다고 느끼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게이브리얼은 아내의 그리움이 결국 자신의 타락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다. 한때 가장 순수하게 아내를 사랑했던 자신은 어느 사이인가 사라지고 그 자리에 더블린 관습에 찌든 누추한 속물이 들어선 것이다. 그가 수치스럽게 생각했던 것은 바로 이것이었다. 어쨌든 지금 수치심을 통해 게이브리얼은 지금까지 자신을 옥죄고 있던 마비에서 서서히 풀리고 있다. 수치심이란 관문을 통과했을 때 게이브리얼은 어떻게 되었을까? 조이스는 마비에서 풀린 게이브리얼의 모습을 감동적으로 묘사하며 소설을 마무리한다. 옆에 누워있는 아내가 살고 싶지 않다고 말하던 연인의 눈을 그토록 오랜 세월 동안 마음속에 고스란히 담아두고 있었던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게이브리얼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했다. 어떤 여자에 대해서도 몸소 이런 감정을 느껴본 적이 없었으나 이런 감정이야말로 바로 사랑이려니 싶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더욱 가득 고였고 어두운 한쪽에서 빗물 듣는 나무 밑에 선 젊은이의 모습이 보이는 듯한 상상이 들었다. 게이브리얼의 절절한 눈물에서 우리는 그가 어떤 마비 증세를 보이고 있었는지 짐작하게 된다. 그건 게이브리얼이 그녀를 자신만의 고유한 내면을 갖고 있는 하나의 인격체가 아니라 집안일을 돌보고 필요하면 자신의 욕정을 해소할 수 있는 아내로만 보았던 것과 관련이 있다. 그렇지만 이제 게이브리얼은 아내가 아니라 그레타를 발견한 것이다. 그에게 아내는 그의 뜻대로 되는 존재이지만 그레타는 자기만의 역사와 내면을 갖추고 있는 타자라고 할 수 있다. 더군다나 그레타의 내면은 자기처럼 더블린의 관습에 찌들지 않고 순수한 사랑을 품고 있는 고귀한 것이었다. 자신이 매너리즘을 상징한다면 그레타는 순수성을 상징했던 것이다. 게이브리얼이 발견한 것은 바로 이것이었다. 이 대목에서 게이브리얼은 자신을 속물군성에서 구원할 수 있는 여신으로서 그레타를 재발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어떻게 눈물이 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어떻게 그녀가 사랑스럽지 않겠는가? 그녀를 놓친다면 자신은 결코 더블린의 맛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게이브리얼은 너무나 잘 알게 되었으니까.